자, 여러분, 오늘 수업할 내용은 5장입니다. 5장은 CPU 스케줄링,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을 얘기를 하죠.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CPU를 어떻게 스케줄링 해주고 왜 스케줄링을 해줘야 하나? 자, 우선적인 목차를 보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스케줄링 크리테리아. 그러니까 스케줄링의 기준이 되는 거죠. 뭐를 기준으로 스케줄링을 할 거냐?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스케줄링을 하느냐? 아니면 레디 큐 안에 들어온 순서를 가지고 기준으로 할 거냐? 등등의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케줄링 하는 그 기준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럼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 스케줄링 하는데 사용되는 알고리즘들을 또 설명을 하겠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이 그렇게 세 가지고, 그래서 컨셉, 크리테리아, 그 다음에 알고리즘,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이슈들입니다. CPU 스케줄링 하는데 생각해야 할, 고려해야 할 이슈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멀티플 프로세서 스케줄링. CPU가 여러 개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또 다른 고려사항은 리얼타임 스케줄링.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 실시간 스케줄링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또 뭘 고려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스케줄링의 단위가 프로세스가 아니라 스레드일 경우에는 또 뭘 고려를 해야 하는지, 그러고 나면 이제 케이스 스타디가 나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의 여러 가지 이그잠플들, 스케줄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그잠플들을 설명을 할 거고요. 그 중에 이제 마지막이 자바 스레드 스케줄링 해서 자바에서는 스케줄링을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해주는지를 볼 거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알고리즘 이벨리에이션입니다. 알고리즘 평가. 그래서 세 가지 정도의 그 평가 방법들을 소개를 해줄 거고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뭐 A라는 알고리즘이 좋더라 나쁘더라 상대적으로 어떤 게 좋더라 어떤 게 나쁘더라 하는 식으로 알고리즘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 컨셉에 대해서 먼저 들여다볼까요? 우선 CPU 스케줄링을 하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겠죠. CPU 스케줄링을 하는 이유는 멀티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CPU의 이용률을 최대로 끌어주기 위한 겁니다. CPU의 이용률이 최대가 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한 프로세스를 실행을 시키면 당연히 CPU가 무슨 작업을 할 거고 또 그 다음에 이어서는 어떤 IO 작업이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CPU가 무슨 작업을 하는 구간을 우리는 CPU 버스트 사이클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요. IO 작업이 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 구역을 IO 버스트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그 과정을 보면은 CPU 버스트, CPU execution 그 과정과 IO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기다려야 하는 그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CPU 버스트, IO 버스트, 또다시 CPU 버스트, IO 버스트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어느 한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CPU 버스트는 CPU가 뭔가를 하는 거죠. CPU가 인스트럭션들을 실행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뭐 add, 뭐 read, write 이런 식으로 CPU를 사용하는 그래서 CPU로 하여금 인스트럭션들을 실행시키는 그러한 CPU 버스트 과정이 있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또 IO 버스트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CPU 버스트, 그리고 다시 또 IO 일을 해야 하는 IO 버스트. 이런 식으로 CPU 버스트, IO 버스트, CPU 버스트, IO 버스트 이렇게 순환돼 가면서 어떤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텐데 문제는 IO 작업을 할 때 CPU가 놀고 있으면 굉장히 큰 낭비가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아까 멀티 프로그래밍 환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메모리 위에 여러 개의 작업들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프로세스들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프로세스를 실행시켜 준다고 해도
그 프로세스가 IO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러면은 기다리는 대신에 IO 작업은 IO 작업대로 진행시키고 CPU는 다른 프로세스를 잡아서 처리를 해줄 수 있으면 그러면 CPU의 이용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CPU 스케줄링을 해야 하는 건데 CPU 스케줄링은 우선 일단 CPU가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되는지, 즉 어느 프로세스가 CPU를 잡았었을 때 그 프로세스가 CPU를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통계로 이렇게 쭉 뽑아봤더니 이건 실제로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왼쪽에 그러니까 여기는 Y축이 되겠죠. Y축을 보면은 빈도수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가 160번. 그리고 여기 그래프에서 보면은 대충 한 155번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Y축은 빈도수, 그 다음에 이 여기 X축은 버스트 듀레이션. 그러니까 CPU를 봤을 때 얼마나 오래 쓰더라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지금 대부분에 보니까 제일 많은 경우가 한 155번 정도의 경우에서 보면은 버스 타임이 뭐 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2 미리세컨드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쭉 조금 지나면서 확 떨어지죠. 그래서 8ms CPU 버스 타임 8ms 이후로는 뭐 그 숫자가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8ms 이용하는 그런 프로세스들도 보면은 대략 뭐 한 6개, 8개 뭐 그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빈도수로 봤었을 때. 그죠? 자, 이렇게 CPU를 한번 잡으면 CPU를 쓰는 일이 많지 않고 그러고는 다시 바로 IO 작업을 진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IO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CPU 입장에서는 기다리지 말고 스케줄링을 해서 다른 작업을, 다른 프로세스를 잡아야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CPU 스케줄러, 우리 이전에 쇼타임 스케줄러 뭐 이런 거 배웠었죠? 이 스케줄러에 대해서 우선 먼저 설명을 할 텐데 우선 스케줄링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을 보면은 메모리 위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레디 상태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게 스케줄링 하는 거죠. 그거를 한 놈을 선택을 해서 CPU한테 넘겨준 그거를 CPU 스케줄러가 해줘야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CPU가 스케줄링을 할 때 언제 스케줄링을 해야 하느냐? 그 관점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첫 번째 프로세스가 지금 CPU가 잡아서 실행시켜 주고 있는 프로세스가 웨이팅 상태로 넘어갔을 때 스케줄링을 한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죠. 웨이팅 상태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아마도 대부분의 케이스가 IO 작업, 입출력 작업을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때 입출력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CPU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죠. CPU의 이용률을 맥시멈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IO 작업이 발생하면 여기에서는 이 지금 돌고 있는 프로세스가 웨이팅 상태로 바뀌면 그러면 스케줄링을 해서 다른 프로세스를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보니까 우선 러닝 상태에서 레디 상태로 프로세스의 상태가 바뀌면 그때 스케줄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러닝 상태에서 레디 상태로. 그런데 보면은 유사하게 3번 같은 경우는 웨이팅 상태에서 레디 상태로 바뀌는 이런 경우에 스케줄링을 하겠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서 웨이팅은 뭐예요? 웨이팅 상태에 있는 거는 IO 작업이죠. IO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는 웨이팅 상태에 있는 건데 그게 레디 상태로 바뀌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IO 작업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IO 작업이 끝났다는 얘기. 그래서 그 프로세스가 레디 큐 안에서 레디 상태로 다시 또 CPU를 잡기 위해서 기다리게 된다는 얘기고요. 반면에 요 러닝 상태에서 레디 상태로 바뀌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인터럽트가 걸린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한 프로세스가 CPU로 할당받아서 실행이 되고 있는데 인터럽트가 발생을 했다.
근데 이 인터럽트 처리는 금방 끝나죠. 그러니까 웨이팅 상태가 아니고 그냥 너는 레디 큐 안에서 다시 기다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러닝 상태에서 레디 상태로 바뀌었다. 이건 주로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2번과 3번 파란색으로 표시한 걸 보면은 이 두 가지 경우는 전부 다 레디 큐 안에 변동이 생겼을 때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레디 큐 안에 변동이 생겼을 때. 그래서 이렇게 레디 큐 안에서 변동이 생겼을 때에도 스케줄링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당연한 얘기겠지만 4번 같으면은 지금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가 종료되는 경우죠. 그럼 뭐 당연한 케이스입니다. 당연히 CPU 입장에서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선택을 해야죠. 스케줄링해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1번 러닝 상태에서 웨이팅 상태, 즉 IO 작업이 발생이 됐을 때, 그리고 4번 지금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가 터미네이션 됐을 때, 그럴 때는 당연히 스케줄링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죠? 자, 그런 경우를 non preemptive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non preemptive 방식이라고. 반면에 2번과 3번처럼 레디 큐 안에 변동이 생겼을 때 스케줄링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프리엠티브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리엠티브 방식. 자, non preemptive는 뭐고 프리엠티브는 뭡니까? 그냥 개념적으로만 보면은 non preemptive 방식은 non interruptible, 방해할 수 없는 non interruptible 한 거라고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럼 반면에 프리엠티브 방식은 이거는 인터럽트를 거를 수 있는 인터럽티블 하다 이런 의미에서 인터럽티블. 자, 이렇게 인터럽티블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설명을 했는데 그 이유는 우선 일단 이 그 레디 상태로 바뀐다. 레디 큐에 뭔가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 CPU가 잡아서 지금 실행시켜 주고 있는 그 프로세스, 걔까지 포함시켜서 스케줄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행되고 있는 그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인터럽트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끊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해서 스케줄링 작업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를 CPU가 잡아서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새로운 프로세스가 레디큐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걔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더라. 그러면은 그때 레디큐의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지금 실행 중인 프로세스 걔까지 포함시켜서 스케줄링을 다시 한다고 하면은 지금 실행 중인 프로세스는 중지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레디 큐 안에 더 우선순위가 높은 애가 들어왔으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당연히 스케줄링을 해야 하는 경우는 1번과 4번 케이스입니다. 아이오 작업이 발생했을 때 또는 지금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가 종료했을 때. 그럼 당연히 스케줄링 작업을 해서 새로운 프로세스를 선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은 뭐라고요? 그런 방식은 non-interruptible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non-interruptible 방식이라고. 근데 반면에 2번과 3번 같이 레디 큐 안에 어떤 변동이 이루어졌을 때, 변동이 일어났을 때 지금 실행 중인 프로세스까지 포함시켜서 다시 스케줄링을 하겠다? 그럼 지금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interruptible 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중지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non preemptive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뒤에 가서 마저 또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우선 스케줄링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를 합니까? 지금 실행 중인 프로세스, 예를 들어서 IO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럼 걔는 종료를 시켜야겠죠. 그렇지만
스케줄링 해서 선정된 그 프로세스한테 컨트롤을 넘겨줘야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컨트롤을 이쪽 프로세스에서 저쪽 프로세스로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여기 디스패처에서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디스패처는 컨트롤을 넘겨줄 때 어느 프로세스한테 넘겨주느냐? 쇼텀 스케줄러에 의해서 선정된 프로세스한테 컨트롤을 넘겨주는 겁니다. 이 과정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쇼텀 스케줄러에 의해서 어느 한 프로세스가 선정이 됐겠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 실행 중인 프로세스는 중지. 그리고 새롭게 선정된 프로세스한테 컨트롤을 넘겨줘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스위칭 컨텍스트 또는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놓고 선정된 그 프로세스를 유저 모드에서, 왜냐면 유저 프로세스는 원래 유저 프로세스였고 컨텍스트 스위칭이나 슈텀 스케줄러가 실행되는 그거는 시스템 모드에서 실행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어찌됐든 사용자 프로세스가 선정이 된 거고 그리 컨트롤을 넘겨주는 거고 걔가 이제 실행을 계속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유저 모드로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위치로 가서 그 프로그램을 재개시켜 주는 겁니다. 사용자 프로세스를 재개시켜 주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디스패처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 디스패처가 작업을 하는데 걸리는 이 시간을 디스패치 레이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스패치 레이턴스는 한 프로세스 중지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프로세스를 실행시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거를 디스패치 레이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아마 익숙할 겁니다, 좀.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 설명을 다시 한번,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여기 지금 일단 보면은 디스패치 레이턴스라고 표시되는 부분이 있죠. 디스패치 레이턴스라고. 이거는 지금 파란 박스에서 진행되는 이 디스패치 하는 이 과정. 그때 걸리는 시간을 디스패치 레이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작업이 진행된다고요? 어느 한 프로세스 중지시키고, 여기서는 지금 프로세스 P0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 P0의 PCB 값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줄링 작업을 해서, 숏텀 스케줄러가, 그렇게 해서 컨트롤을 이렇게 선정된 다른 프로세스한테 넘겨주는, 여기서는 P1이 되겠죠. 그래서 넘겨준다는 얘기는 P1이라는 프로세스의 PCB 값을 다 복구를 시켜주는 그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컨텍스트 스위칭 한다고도 얘기를 하고 디스패치 한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디스패치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디스패치 레이턴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컨텍스트 스위칭이 진행되는 그 과정은 커널 모드에서 당연히 진행이 돼야겠죠. 운영체제 커널 모드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밑에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프로세스 P1은 정지시키고, 예를 들어서 P1이 IO 작업을 해야 한다든지 해서, 그래놓고는 쇼텀 스케줄러가 스케줄링을 해서 새로운 프로세스를 선정을 했고, 컨트롤을 그리 넘겨주는. 그럴 때 걸리는 시간을 디스패치 레이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스케줄링 크리테리아. 이건 크리테리아니까 기준이죠. 스케줄링을 할 때 기준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5개의 기준을 설명을 할 겁니다. 우선 첫 번째가 CPU의 유틸라이제이션, 이용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CPU를 굉장히 바쁘게, 최대한 바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스케줄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의 CPU 이용률은 당연히 최대값이 좋은 겁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CPU 이용률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스루풋입니다. 스루풋. 스루풋은 정해진 시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의 개수입니다. 그거를 스루풋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스루풋도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턴어라운드 타임이네요. 턴어라운드 타임. 턴어라운드 타임은 어느 한 프로세스를 갖고 와서 시작해서 종료할 때까지, 다 끝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처리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의 처리 시간을 평균 낸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이 처리 시간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죠? 자, 네 번째는 이제 웨이팅 타임. 웨이팅 타임인데, 웨이팅 타임은 레디 큐 안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디 큐 안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측정했는데, 역시 적게 기다리면 적게 기다릴수록 좋은 거죠. 짧게 기다리면 좋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웨이팅 타임은 미니멈, 최소화되는 게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다섯 번째 리스폰스 타임이 나옵니다. 리스폰스 타임. 리스폰스 타임은 반응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작업이 던져지고 나서 첫 번째 무슨 반응, 뭐가 됐든지 간에 첫 번째 반응을 보일 때까지의 걸린 시간을 리스폰스 타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작업이 끝났었을 때까지의 시간이 아닙니다. 작업이 끝났을 때까지의 시간이면은 턴어라운드 타임을 얘기를 했었고요. 여기서는 그냥 뭔가 일을 시켜놨더니 그 프로세스가 반응을 보였다. 그때까지에 걸린 시간이고요. 역시 리스폰스 타임은 미니멈.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리스폰스 타임은 특히 시분할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시분할 시스템에서는 뭔가 반응을 보이는 속도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우리 이전에 시분할 시스템의 이그젬플로 뭘 얘기를 했죠? 은행과 같은 작업 환경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수많은 은행 점원들이 한 대형 컴퓨터에 연결이 돼 있는데 그때 은행 점원들이 어떤 작업을 하면서 리턴 키를 치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반응을 보이는 그 시간 그때까지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종합 정리를 하니까 CPU 유틸라이제이션, CPU 이용률이죠. 이거는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이용률이 높을수록. 그래서 맥시멈 값이 되도록 기준을 삼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로우풋도 역시 마찬가지로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최대값이 좋다는 얘기지요. 턴어라운드 타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고 그 다음에 웨이팅 타임도 레디 큐 안에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짧으면 짧을수록 좋고 리스폰스 타임도 역시 뭔가 반응을 보일 때까지의 시간이니까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적용을 해볼 겁니다. 자, 여러 스케줄링 알고리즘 중에서 제일 간단하고 제일 먼저 나온 게 이겁니다. First come, first served. 그래서 줄여서 FCFS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예요. 레디 큐 안에 먼저 들어온 놈이 CPU를 먼저 할당받는다. 그래서 레디 큐 안에 들어온 순서대로 CPU를 할당받게 된다. 자, 이 FCFS First Come First Served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우선 여기 지금 잠깐 보면은 우선 여기 프로세스가 이제 세 개가 시스템 내로 들어온 겁니다. 들어왔어요. 레디큐 안에 있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각각의 프로세스들이 갖고 있는 CPU 버스트 타임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버스트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CPU로 할당 받았었을 때 얼마나 오래 CPU를 붙잡고 있을 거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P1 같으면 24라는 타임 유닛만큼 CPU를 붙잡고 있을 거고 P2는 3만큼 P3도 3만큼 CPU를 붙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 놓고 레디 큐 안으로 들어온 순서가 이렇게 P1, P2, P3의 순서대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 놓고 밑에 있는 이 차트를 우리는 간트 차트라고 그리는 얘기를 하는데 불리는데
이 간트 차트를 그려보면은 P1이 먼저 들어왔으니까 CPU로 할당을 받겠죠. 그죠? 그런데 걔의 CPU 버스 타임이 얼마라고요? 24라고 그랬습니다. 24. 그러니까 CPU를 할당 받았을 때, 잡았을 때 P1은 24만큼 작업을 진행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종료되면서 CPU를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다음 순서는 누굽니까? P2죠. P2는 버스 타임이 얼마나? 3. 그 다음에 얘도 종료하고 나면은 마지막으로 P3가 얘도 버스 타임이 3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30이란 타임 유닛만큼이 지나고 나면 이 단위 시간 단위는 모르겠습니다. 뭔지. 어쨌든 30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러고 나면 세 개의 프로세스들이 다 종료를 하는데 그때 웨이팅 타임 레디 큐 안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봤더니 P1은 기다린 게 없어요. 그죠? 레디 큐가 비어 있었으니까 바로 이제 CPU 할당을 받았다는 얘기고 P2, P2는 P2는 아슬아슬하게 P1 뒤에 들어온 겁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두 번째로 들어왔기 때문에 P1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죠. 그러니까 24만큼을 기다린 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P2 다음에 이어서 P3가 바로 다음에 간발의 차이로 또 들어왔지만 어쨌든 순서는 마지막으로 들어온 거니까 P1, P2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3이라는 만큼의 버스트 타임을 가지고 CPU를 활용을 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평균 시간, 평균 웨이팅 타임, 어버리지 웨이팅 타임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P1은 기다린 게 없고, P2는 24만큼 기다렸고, 그 다음에 P3는 27만큼 기다린 거죠. 그걸 다 합쳐가지고 3으로 나누니까 17이 나오네요. 17이. 자, 17이 나온 거를 기억을 하고 있으십시오. 어버리지 웨이팅 타임은 17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라도 순서가 바뀌었다. 그래서 가장 큰 CPU 버스 타임을 갖는 가장 CPU를 많이 사용을 하는 P1이 간발의 차이로 맨 뒤에 들어오고 P2가 제일 먼저, P3가 그 다음, 그리고 P1이 맨 뒤에 들어왔다. 그러면 간트 차트를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을 텐데 그래 놓고 어버리지 웨이팅 타임을 계산을 해본 겁니다. 자, P1은 얼마나 기다렸어요? P1은. P1은 P2, P3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 거죠. 6만큼을 기다린 겁니다. 6만큼. P2는 제일 먼저 들어왔으니까 기다린 거 없었고 P3는 P2가 끝날 때까지 3만큼을 기다린 거죠. 어버리지 웨이팅 타임 세 개를 다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눠보니까 3이 나옵니다. 아까 어버리지 웨이팅 타임 내가 기억하라 그랬죠? 얼마 나왔었죠? 17이었죠. 17. 그런데 이번에는 순서만 바뀐 것. 즉, 작은 작업, 작은 작업량을 갖는 프로세스들이, 즉 CPU 버스 타임 짧은 것들이 먼저 실행되고 작업량이 큰 거, CPU 버스 타임이 큰 거가 뒤로 밀리게 그렇게 순서만 바뀌었더니 이렇게 평균 웨이팅 타임, 레디 큐 안에서 기다리는 평균 웨이팅 타임이 이렇게 확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 줄어드는 이런 현상을 컨보이 이펙트라고 얘기를 해요. 컨보이 이펙트는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것처럼 어느 긴 프로세스 뒤에서 짧은 프로세스들이 계속 기다려야 하는 현상을 컨베이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first come first served고요. 두 번째로 설명할 거는 shortest job first. 아까 방금 전에 우리 얘기했죠. 어버리지 웨이팅 타임은 작은 작업들을 먼저 해주고 큰 작업을 뒤에 하니까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짧아졌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거에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나온 게 shortest job first 알고리즘입니다. 줄여가지고 SJF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 알고리즘에서는 스케줄링을 해줄 때 CPU 버스트 타임을 보고 CPU 버스트 타임이 작은 거, 짧은 거,
걔네들을 먼저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먼저 선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뒤로 밀리는 거는 CPU 버스트 타임이 큰 것들, 긴 것들이 뒤로 밀리게 되겠죠. 자, 여기 이 SJF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는데도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non preemptive 방식. 아까도 언뜻 얘기는 했죠. 앞부분에서. non preemptive 방식은 non interruptible. 뭐 그렇게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CPU로 하여금 지금 CPU가 잡아서 처리해주고 있는 그 프로세스, 걔는 건드리지 않겠다. non-interruptible 하다. non-preemptive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CPU한테 할당된 프로세스는 걔가 끝날 때까지 건드리지 않고 걔를 제외하고 스케줄링을 해주면 non-preemptive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preemptive 방식은 얘는 지금 CPU가 잡아서 실행시켜주고 있는 그 프로세스의 나머지 작업량, 그것까지 같이 비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막 레드큐 안으로 들어온 놈이 CPU 버스트 타임 3짜리예요. 레드큐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는 가장 작습니다. 짧아요. 그런데 CPU가 지금 잡아서 처리해주고 있는 프로세스는 원래 8짜리였는데 지금 그 반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4만 남아있는 작업량입니다. 그러면은 3과 4를 비교를 해서 지금 막 레디큐 안에 들어온 프로세스가 작업량이 더 작네. CPU 버스 타임이 더 작네. 그러니까 지금 CPU가 잡아서 돌려주고 있는 그 프로세스도 스케줄링에 포함시켜서 걔를 중지하고 지금 막 레드큐 안으로 들어온 놈을 돌려주겠다. 그런 방식이 프리엠티브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CPU가 돌려주고 있는 프로세스의 나머지 남아있는 작업량 그것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스케줄링을 하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이렇게 shortest remaining time first 알고리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두 가지 방식 중에 프리엠티브 방식이면 즉 CPU가 잡아서 지금 현재 이미 실행 중인 프로세스 그거에 남아있는 작업량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어느 작업량이 더 작은 거냐 그렇게 스케줄링을 해주겠다고 하면은 그 방식은 shortest remaining time first 알고리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보통 shortest first 알고리즘은 어버리지 평균 웨이팅 타임 평균 웨이팅 타임의 그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가장 그 성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좋다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최소 값을 반영을 해준다는 거예요. 어느 측면에서 평균 웨이팅 타임, 레디 큐 안에서 기다리는 시간, 평균치를 놓고 봤었을 때는 최소 값을 주는 알고리즘이 쇼테스트와 퍼스트 알고리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그젬플을 봅시다. 자, 쇼테스트와 퍼스트 알고리즘인데 그 중에서 non preemptive 방식입니다. non preemptive 방식. 자, 우선 주어진 환경을 보니까 프로세스는 이렇게 4개. 그 다음에 시스템 내로 지금 그러니까 이제 레디큐 안으로 들어온 시간을 보니까 이렇게 시차를 두고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 각각 4개의 프로세스들이 갖는 버스트 타임은 이렇게 또 주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P1만 놓고 보면은 얘는 가장 먼저 레디큐 안으로 들어왔고 이거의 버스트 타임은 7입니다. 그때는 P1이 들어왔을 때는 다른 프로세스는 들어온 게 없었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뭐 요만큼이 지난 다음에 P2가 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또 4라는 어떤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P3가 들어왔고 맨 마지막으로 5라는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P4가 들어온 겁니다. 이들 각각이 갖는 CPU 버스트 타임은 이런 식으로 7, 4, 1, 4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어찌됐든 이거는 non preemptive 방식입니다. non preemptive 방식. 그럼 그 얘기는
일단 CPU한테 넘어간 프로세스는 걔는 제외하고 그러고 나서 걔는 건드리지 않고 그리고 걔가 끝난 그 시점에 들어와 있는 프로세스들 그들의 버스 타임을 가지고 다음 놈을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간트 차트에서 보면은 P0가 들어오는 시점은 0일 때죠. 그 다음에 2쯤 지났을 때 P2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4쯤 지나고 5쯤 지났을 때 P3, P4가 들어온 겁니다. 근데 P1의 버스 타임은 7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버스 타임 7만큼이 진행이 돼야지 P1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P1이 끝났을 때는 나머지 세 개의 프로세스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죠. 레디 큐 안에. 그럼 이제 그 나머지 세 개들의 버스 타임을 가지고 가장 작은 놈. 여기서는 뭐예요? P3가 가장 작죠. P3가. 그렇기 때문에 P3를 잡아서 두 번째로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보면 P4나 P2나 버스 타임은 같아요.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먼저 들어온 게 누구냐? 그거에 따라서 P2, 먼저 들어온 P2를 선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버스트 타임 4만큼 진행을 시켜주고 얘가 종료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버스트 타임 4짜리 P4가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의 어버리지 웨이팅 타임은 어떻게 계산해요? P1은 들어왔을 때 아무도 없었으니까 바로 CPU 할당받았죠. 그러니까 0입니다. P2 같은 경우에는 P1이 끝났을 때 보니까 P2, P3, P4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뭐가 제일 작았어요? 버스 타임이 P3가 가장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P2 입장에서는 요만큼이 기다린 겁니다. 요만큼이 기다린 거예요. 레디 큐 안으로 들어왔을 때가 2일 때, 시간적으로 2일 때 들어왔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만큼을 기다렸다가 CPU로 할당받은 거죠. 그래서 기다린 시간이 6이 된 겁니다. 6이. P3 입장에서는. P3 입장에서는 얘가 들어온 거는 요 시점에 들어왔죠. 여기서. 그죠? 그래 놓고 CPU로 할당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기다렸어요? 3을 기다린 겁니다. 3. 자, 그럼 나머지 이제 P4는 언제 들어왔어요? 레드큐 안에 들어온 시간부터 기다린 시간을 계산을 하는 거니까 봅시다. P4는 CPU로 할당받은 거는 12고 시스템 내, 즉 레디큐 안으로 들어온 거는 얘는 5일 때 들어온 거네요. 5일 때. 그죠? 5일 때. 5일 때 들어왔고 중간에 기다리는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12일 때 CPU로 할당을 받았으니까 7만큼을 기다린 게 되는 겁니다. 7만큼. 그죠? 12 빼기 5 해서 7만큼을 기다리게 된 거고 자, 이것들을 다 합친 다음에 4로 나눴습니다. 그럼 평균치 값이 나오겠죠? 4가 나옵니다. 4가.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값도 기억을 하십시오. 4라는 이 값. 레디 큐 안에서 기다린 평균 시간 4. 자, 다음에 설명할 거는 프리엠티브 방식입니다. 프리엠티브 방식. 얘는 다른 말로 shortest remaining time first 알고리즘이라고도 얘기를 했었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일단 CPU한테 선정이 된 CPU로 하여금 선정이 된 프로세스 걔까지도 그거에 남은 시간, 남은 작업량까지도 고려를 해서 스케줄링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아까하고 비슷한데 우선 일단 보니까 프로세스 P1, P2, P3, P4 그 다음에 레디큐로 들어온 시간들 그것까지 다 똑같고 버스트 타임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알고리즘 자체만 프리엠티브 방식으로 바뀐 거죠. 그죠? P1이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른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CPU로 할당을 받겠죠. 그런데 일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P2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P1 입장에서는 원래 버스 타임이 7이었는데 이만큼 지났으니까 남은 작업량이 5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온 P2는 원래 작업량이 버스 타임이 4였는데 그 4는 5보다 작죠.
5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P2가 선정이 되고 그래 놓고는 다시 또 4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P3도 들어옵니다. P3도. 근데 걔의 작업량은 1밖에 안 되죠. 그죠? 그런데 P2는 2가 남아 있는 겁니다. 2가 아직. 그러니까 더 작업량이 작은, 버스 타임이 더 짧은 P3한테 CPU를 뺏기는 겁니다. 그래 놓고 P3가 종료하는 시점, 즉 5라는 시점이 되면 그때는 P4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P4의 버스트 타임은 4. 지금 막 들어왔으니까 4 그대로이고 반면에 P2는 남은 작업량이 2입니다. 2. P1은 5만큼이 남아 있는 거. 5만큼이 남아 있는 거. 자,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선택을 하겠어요? P2를 선택을 해야죠. 그래서 또 시간이 2만큼 지나게 되면 P2도 종료를 하게 되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P4 버스 타임 4, 그 다음에 P1 남은 작업량 5. 그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하니까 P4를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걔가 이렇게 실행이 되고 나면은 종료하고 맨 마지막으로 P1이 다시 CPU로 할당받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 경우에 기다리는 시간, 레디 큐 안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보면 P1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기다리지 않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CPU로 할당받은 시간이 11이 됐을 때 할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요만큼이 기다린 시간에 해당되는 거죠. 11 빼기 2만큼을 기다렸다가 다시 CPU로 할당받은 거니까 기다리는 시간은 9가 된 겁니다. 9가. 그죠? P2의 입장에서는 P2도 들어왔을 때 바로 이제 CPU로 할당을 받았는데 그런데 P3가 들어오면서 1만큼 기다렸어요. 1만큼. P3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P2도 1만큼을 기다린 거고 P3는 오자마자 바로 CPU 할당 받았으니까 기다린 게 없고 P4는 시스템 내에 들어온 시간이 5일 때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CPU로 할당받은 거는 7일 때 할당을 받았죠. 7일 때 할당을 받았기 때문에 이만큼을 기다린 겁니다. 이거를 다 합쳐서 4로 나누니까 3이 나오네요. 3이. 자, 프리엠티브 방식에서 어버리지 웨이팅 타임은 3이었는데 바로 전 슬라이드 가볼까요? 넌 프리엠티브 방식에서는 어버리지 웨이팅 타임이 4였습니다. 그런데 또 고려해야 할 사항은 뒤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컨텍스트 스위치 중간에 한 프로세스 종료하고 다른 프로세스한테 컨트롤을 넘겨주는 이런 컨텍스트 스위칭을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을 하고 나서야 종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그런데 그 횟수가 이렇게 프리엠티브 방식으로 오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했다는 거죠. 컨텍스트 스위칭 하는데 걸리는 시간, 디스패치 레이턴시라고도 얘기하는 이거는 순수한 오버헤드입니다. CPU를 유용한데 쓰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죠? 자, 그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 프리엠티브 방식보다 넌 프리엠티브 방식이 컨텍스트 스위칭의 횟수가 더 적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이다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보는 거죠. 컨텍스트 스위칭 하는데 걸리는 시간, 디스패치 레이턴시가 오래 걸린다? 그러면은 적게 하면 할수록 횟수가 적을수록 좋은 거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냥 어버리지 웨이팅 타임만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프리엠티브 방식에서 3이 나왔으니까 더 좋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지금까지 쭉 뭐 이 알고리즘 저 알고리즘 설명을 하면서 사용했던 거는 CPU를 할당 받았을 때 그 특정 프로세스가 CPU를 얼마나 많이 쓸 거냐, 즉 CPU 버스 타임을 주어진 거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다음에 CPU로 할당 받았을 때 얼마나 오래 붙잡고 있을 거냐, CPU로 사용할 거냐. 요 CPU 버스 타임 이거는 미래에 대한 얘기죠. Next CPU 버스트니까. 그죠? 그죠? 과거 거면은 측정을 하면 됩니다. 과거 거면.
근데 미래 거는 예측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측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n 이렇게 표시를 한 거는 n번째에서 CPU 버스 타임을 실제로 측정을 한 겁니다. 타워 n 플러스 1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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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번의 예측 시간입니다. CPU 버스트 예측 시간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알파 값은 요 측정한 값과 예측한 값, 그 사이의 비중을 어느 쪽에 많이 둘 거냐, 그거를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이 나오는데 타워 n 플러스 1이면 다음 단계에서의 예측값, CPU 버스 타임 예측값은 알파 곱하기 t의 n, 그러니까 알파의 확률로 tn, 바로 전 단계에서 측정한 값 더하기 1 빼기 알파의 확률로 그 전 단계에서 예측한 값, 그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에 의해서 뭐가? 다음 단계에서의 예측값이. 자, 지금 방금 전에 봤던 요 식인데 여기서 알파 값이 극과 극으로 0이다. 0에 가깝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 항 없어져 버리고 요 항을 없어져 버리고 남는 거는 이 항만 남겠죠. 그죠?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알파 값이 0이니까 다음 단계에서 예측값은 전 단계에서의 예측값 그대로 갖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측정한 값은 반영이 안 된 거죠. 반면에 알파 값이 1이다. 또 극단적으로 봤었을 때. 왜냐면 알파 값이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다음 단계에서의 예측값. 이거는 그 전 단계에서의 측정값 그대로 그냥 갖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이제 이 포뮬라 풀어헤치면 이런 식으로 쭉 풀어헤쳐지는데 알파 값이나 1 알파 값이나 0보다 1보다 작은 값들이에요. 그러니까 뒤로 가면서 2승, 3승, 4승 0보다 작은 값에 그렇게 되면은 값이 작아지겠죠. 가면 갈수록 작아집니다. 그 얘기는 뒤로 갈수록 반영되는 비중이 약하다. 그 얘기를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측정한 값, 예측한 값 얼마나 유사한지를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우선 여기 검은색으로 표시된 부분, 검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측정한 값입니다. 측정한 값. 이렇게.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예측한 값입니다. 예측한 값. 그래서 이 측정한 값, 그 다음에 예측한 값, 그 두 개를 여기 지금 화살표 중간중간에 넣은 거는 이게 줄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요 10과 요 6이 서로 1대1로 대응되는 겁니다. 지금 값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보십시오. 줄이 안 맞아서 그런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놓고 봤더니 요 검은색이 측정한 값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정확한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파란색이 예측한 값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크게 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그죠? 유사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알고리즘 우리 지금 뭐 얘기했죠? 퍼스트 앤 퍼스트 아웃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슈테스트 잡 퍼스트 알고리즘도 설명을 했고 이제 그럴 때 사용했던 이런 CPU 버스 타임, next CPU 버스 타임이라고 해야 정확하겠죠? 그거를 이용한 게 그렇게 크게 뭐 말이 안 되는 거는 아니었죠. 유사한 값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다음 알고리즘은 priority scheduling 알고리즘. priority. 우선순위죠, 우선순위. 그래서 우선순위 높은 놈을 먼저 처리를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우선순위는 여기서 숫자로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프로세스는 걔가 갖고 있는 우선순위 값, 인터저 값이 있는데 정수 값이 그 정수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우선순위가 높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값이 정수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우선순위는 높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 방식, 즉 프리엠티브 방식과 넌 프리엠티브 방식 두 가지가 다 있는데 프리엠티브 방식은 뭐예요? 프리엠티브 방식은 레디 큐 안에 새로운 프로세스가 들어오는데
그때 걔가 갖고 있는 우선순위가 지금 CPU가 잡아서 처리해주고 있는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보다 높은 거면 새로 레드큐 안에 들어온 프로세스가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실행 중인 프로세스도 중지하고 지금 막 레디큐 안으로 들어온 거 걔를 잡아서 실행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CPU한테 이미 배정이 된 할당이 된 CPU가 실행 중인 프로세스까지 스케줄링 할 때 포함을 시키겠다. 그러면 프리엠프티브 방식입니다. 프리엠프티브. CPU 입장 그 프로세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터럽트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이미 CPU가 잡아서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걔까지 포함시켜서 프리엠프티브 인터럽트를 걸어서 중지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반면에 넌 프리엠프티브 방식은 이미 CPU한테 할당된 놈, 그래서 지금 실행되고 있는 놈, 그 프로세스는 놔두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만 가지고 나머지 것들 뭐 레디큐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세스들의 우선순위만 가지고 스케줄링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라고? 넌 프리엠프티브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쇼테스트 잡 퍼스트 알고리즘도 우선순위에 기반한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작은 CPU 버스 타임을 갖는 놈을 먼저 처리를 해준 거기 때문에 우선순위의 기준을 작업량이 작은 것, 그게 우선순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자,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스타베이션 문제. 스타베이션, 이거는 뭐예요? 굶어 죽다, 뭐, 기아 상태, 뭐 이런 거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해서 레디큐 안에 우선순위 높은 것들이 들어오면 그 안에 오래전에 들어온 우선순위가 낮은 건 결코 CPU로 할당받지 못한다. 계속 뒤로 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런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에이징 방식, 에이징 기술을 이용을 하면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금 레디큐 안에서 CPU로 할당받지 못한 프로세스들의 우선순위를 조금씩 높여주는 거예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그 프로세스들의 우선순위를 높여주면 언젠가는 CPU로 할당을 받겠죠. 시간은 좀 지나더라도. 그죠? 그래서 그 방식을 에이징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나오는 거는 라운드 로빈 방식이네요. 라운드 로빈. 라운드 로빈은 일단 모든 CPU들한테 일단 CPU를 할당받게 되면 네가 CPU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이거다 하고 정해놓고 그거를 이제 타임 퀀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타임 퀀텀 값은 10에서 100 미리세컨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정책적으로 10에서 100 미리세컨드 중에 뭐 20이면 20을 정해놓고 그래놓고 그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은 무조건 다시 레디큐 안에 뒤에 가서 줄 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처음에 레디큐 안에 들어온 순서에 의해서 CPU로 할당받는 것까지는 맞는데 CPU로 할당받았을 때 CPU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채우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레디큐에 뒤에 가서 다시 또 줄 서야 한다. 그게 라운드 로빈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그젬플에 만약에 n개의 프로세스가 있다. 그래 놓고 타임 퀀텀 값이 q다. 그러면은 CPU의 시간을 n개의 프로세스가 나눠서 쓰는 거죠. 그죠? n개의 프로세스가 나눠서 쓰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한 번 CPU로 할당 받았을 때 최대 Q라는 타임 퀀텀 값만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CPU 입장에서는 지금 막 CPU를 잡았다가 그러니까 프로세스 입장에서 CPU를 막 잡았다가 얘를 놔줬어요. 타임 퀀텀 값이 끝났어. 그럼 최대 자기 자신을 뺀 n-1 곱하기 q 타임 유닛 그 정도까지 최대 기다리면 다시 CPU로 할당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 라운드 로빈 방식은 타임 퀀텀 값 q 값이 막 크다. 꽤 크다. 그러면 그래서 대부분 모든 프로세스들이 한 번 CPU로 할당받으면 다 끝난다. 그럼 그냥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방식이 됩니다. 반면에
Q 값이 작다. 그러면은 컨텍스트 스위칭하는 횟수가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오버헤드가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기잼플이 여기 지금 보여준 겁니다. 프로세스에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필요한 타임 퀀텀 값은 10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퀀텀 값 CPU로 할당받을 때 최대 쓸 수 있는 그 값이 12라고 주어졌어요. 그죠? 그럼 얘는 끊김없이 즉 컨텍스트 스위칭 없이 그냥 쭉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퀀텀 값이 커지면 타임 퀀텀 값이 여기 나온 게 커지면은 결국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프로세스들이 주어진 타임 퀀텀 값 안에서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타임 퀀텀 값이 6이었다? 그러면 이 프로세스 즉 CPU 타임 퀀텀 값 10만큼을 필요로 했던 그 프로세스의 입장에서는 중간에 한번 끊깁니다. 근데 만약에 타임 퀀텀 값이 1이었다? 그러면은 컨텍스트 스위칭은 9번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시작돼서 종료하기 전까지 컨텍스트 스위칭이 9번이 이루어진다. 발생을 한다. 그 얘기가 되니까 오버헤드가 많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어진 요 이기점표를 한번 볼게요. 라운드 로빈입니다. 그래놓고 타임 퀀터 값은 20이에요. 20. 자, 프로세스부터 봅시다. P1은 53이라는 버스 타임, P2는 17이라는 버스 타임, P3는 68, P4는 24 만큼의 버스 타임을 필요로 해요. 그런데 타임 퀀텀 값이 20이죠. 자, 들어온 순서대로 CPU로 할당받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당받습니다. 1, 2, 3, 4 이 순서대로. 그런데 P1은 버스 타임 53이었지만 20밖에 못 쓰니까 20 지나고 나면 나머지 작업량 남은 건 뭐예요? 33만큼이 남아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CPU를 이제 놔줄 수밖에 없습니다. 주어진 타임 퀀텀 값이 지났으니까. 그럼 P2가 받겠죠. P2는 버스 타임 17인데 타임 퀀텀 값이 20이니까 그 안에서 다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20 더하기 17 해서 37이면 P2도 이제 끝난 거야. 그 시점에서. P3는 이제 그 다음에 68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20밖에는 못하죠. 그러고 남은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면 P4. P4는 이 버스 타임이 24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고 나면 남은 게 4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온 순서대로 물론 P2 같으면 바로 한 번 하고 그냥 바로 종료를 했겠지만 쭉 순서대로 해보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4개의 프로세스들을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타임 퀀텀 값 100, 타임 퀀텀 값 20을 주고 실행을 해봤더니 간트 차트에서 보여지듯이 최대 162라는 시간이 소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얘는 퓨어테스트 퍼스트 알고리즘에 비해서 평균 턴어라운드 타임, 처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 평균 시간 턴어라운드 타임은 오래 걸립니다. 그렇지만 리스폰스 타임은 좋아진다는 게 라운드 로빈 방식의 그 장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버스 타임이 많아도 커도 그거에 상관없이 20만 지나면 그러면은 다시 그놈은 그 프로세스는 종료하고 종료가 아니죠. 잠시 중지하고 다른 프로세스 잡고 뭐 이러면서 계속 순서가 바뀌면서 다시 또 그 특정 P1이면 P1이라는 프로세스를 대해줄 수 있는 그런 그 리스폰스 타임이 짧아지기 때문에 그죠? 여기는 아까 이미 설명을 한 거네요. 프로세스의 버스 타임이 10인데 타임 퀀텀 값 12를 주면 중간에 컨텍스트 스위칭 없이 그냥 바로 끝날 수 있고 타임 퀀텀 값을 6을 주면 컨텍스트 스위칭 한 번 이루어진다는 얘기고 타임 퀀텀 값을 1을 줬더니 컨텍스트 스위칭이 9번이나 발생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컨텍스트 스위칭이 많이 발생을 하면 이거는 완전히 오버헤드죠. CPU 입장에서는 어떤 유용한 작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버헤드입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연관 관계를 항상 고려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 놓고 봤더니 재밌는 게 여기 지금 그래프로도 그려져 있는데 왼쪽은 뭐예요?
턴어라운드 타임입니다. 턴어라운드 타임. 그래놓고 여기 x축은 타임 퀀텀 값이에요. 타임 퀀텀 값을 증가시켜 가면서 타임 퀀텀 값을 증가시켜 가면서 턴어라운드 타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더니 주어진 요 버스 타임은 이런 정도로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때 봤더니 이거 타임 퀀텀 값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거죠. 턴어라운드 타임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좋은 건데 처음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진행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타임 퀀텀 값을 무조건 많이 준다고 해서 성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턴어라운드 타임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엄지손가락 법칙, rule of thumb 이거에 의하면 모든 작업들의 90% 정도가 주어진 한 번의 타임 퀀텀 값 안에서 끝나도록 그렇게 타임 쿼터 값을 정해주면 그게 가장 좋더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그림에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그림에서는 버스 타임이 6317인데 90% 정도가 한 번에 끝나는 그런 타임 쿼터 값을 정하라고 그러면은 대략 한 6 정도 정하면은 최소한 6, 3, 1이라는 버스 타임을 갖는 프로세스들 P1, P2, P3는 종료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rule of thumb, 손가락 법칙, 엄지손가락 법칙에 의하면 그러니까 대략 보니까 뭐 그런 얘기죠. 프로세스들이 갖는 버스 타임에 그, 그 90% 정도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타임 퀀터 값을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고 수고했어요.